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렇게 두 번째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공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리면,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의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공유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타인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수술을 한다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수술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걱정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됐을 때 내가 타인의 그 사고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내가 그를 위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감은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의식과 자신에 대한 의식이 공감 중에 구별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공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혼합되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나대로 나의 의식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면서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감이 왜 중요한가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애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타인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받는 그 사람 또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사랑을 받는 그 대상자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라는 김연경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아빠에 대한 기억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자취를 하고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아빠가 그 딸에게, 멀리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에게 시골에 잠깐 방문했는데, 시골에서 다시 자취방으로 갈 때 밥해 먹으라고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쌀을 받고 나서 딸이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난처해졌죠. 그걸 아마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실어서 서울까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또 한 가지는 딸이 아마 고등학교 때인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나름으로는 딸이 반가워서 그랬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딸인 걸 알아채고 뒤에서 자전거 배를 깜짝 놀래게 이렇게 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행위가, 아버지는 딸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행위이지만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물론 이제 사랑이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공감 능력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은 사랑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신뢰를 위해서도 굉장히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의 신뢰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요즘에 맞벌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벌이들 많이 하신데 다 힘들잖아요. 남편도 힘들고 맞벌이하는 아내도 힘든데 많은 경우에 얼마나 그 퍼센티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남편들이 집에 와서 그냥 TV만 켜놓고 밥 먹고 TV만 켜놓고 아내의 가정일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힘들면 사실은 아내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1년, 2년 반복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가 무너지고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공감 능력이 또한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교의 덕목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든 것인데 이렇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이만큼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연구 결과들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애착의 안정성으로 설명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애착이론, 볼비의 애착이론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영어로는 이제 케어 기버라고 하는데 돌봄을 주는 사람, 주로 이렇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할머니가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는데 그런 인생 초기에 어릴 적의 케어기버, 돌보는 자가 어떻게 그 아이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잘 케어해주면 아이는 내가 사랑받는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신뢰관계, 안정된 애착 안에서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 초기의 인생 경험이 나머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관계 그리고 감정, 신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신뢰도 결국은 초기 인생의 그 애착의 정도의 안정성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애착이 잘 안정되게 좋게 형성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욕을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들도 사실은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있었거든요. 특히 홀로코스트의 경우를 많이 드는데 홀로코스트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 참사에서 빼내질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어렸을 적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된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관계, 돌봐주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을 도와주고 구출해주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애착의 안정성, 이것이 결국에는 미래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해야 할 것이 뇌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뇌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또 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뇌의 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요. 읽어본 내용 중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뇌의 발달이 잘 된 사람들은 뇌의 부분들 간의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시간 얘기하고 있는 공감과 연관된 여러 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로는 이제 프리프론털 코텍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전두엽 피질 부분인데, 약간 뇌 부분으로 따지자면 이 앞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약간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내가 알맞는 사회적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서 취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관, 요 앞부분, 피질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을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맞는 행동을 결정하고, 또한 어떤 감정과 충동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관여하는 것도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질 부분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약간 척수 위쪽에 이렇게 약간 중앙 부분에, 뇌 중심부 부분에 가까운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바로 변연체라고 합니다. 이 변연체는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요. 뭐 해마라든지 편도체라든지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 림빅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뇌 기관들이 감정과 기억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발달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전전두엽 피질 부분하고 림빅 시스템 변연체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의 통합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전전두엽 피질 중에서는 오비토 미디얼 프론털 코텍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전두엽 중에서도 약간 눈두멍, 약간 주변 위쪽에 이렇게 자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과 내측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 여러 가지 보여주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쉽게 그 부위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전두엽 피질 중에서 특히 여기 눈두덩 위쪽에 있는 안과 내측 전전두엽 피질은 감정을 조절하고, 또한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고, 또한 사회 상황을 알아채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요 부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림빅 시스템 중에서 편도체라고, 우리말로 아미그달라라는, 이렇게 영어로는 아미그달라인데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두려움을 관장하는 림빅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뱀이 나타나면 피해야 되냐, 맞서 싸워야 되냐, 그 두려운 상황 안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을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믹달라 부분, 편두체 부분은 두려움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안화네츠, 전전두엽 피지 부분은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회 상황을 인식하는 그 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성장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되면, 뇌가 발달하게 되면 이 두 부분의 결속이 굉장히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을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고 알아채는 중요한 뇌 부분은 어디겠어요? 바로 거울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러, 거울이잖아요. 뉴론스, 거울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신경은 위치상 그 앞부분, 전두엽 부분, 프론털 리전, 어떤 것을 관찰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 뇌에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띠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두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정부. 그래서 parietal region이라고 두정부인데,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을 느낀 것을 인지하거나 공간을 인지하거나 또 신체적인 어떤 제스처라든지 위치를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치상 미러 뉴런이 거울신경인 그 두 부분의 중앙에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두정부에서 어떤 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타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두정부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프론털 리전, 전두엽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두 부분이 함께 협력해서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미러 뉴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신경 부분이라고 이렇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러 뉴런, 거울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감 능력은 우리 뇌의 결속과 통합 그리고 발달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공감은 그 초기 관계 안에서의 애착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뇌 발달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공감과 관련된 뇌 부분들은 초기에 돌보는 자의 돌보는 자와의 안정한 애착 관계를 하지 않느냐에 그 공감에 관련된 뇌 부분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 배경이 건강한 성장 배경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성장 배경이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의 공감에 관련된 뇌의 발달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차이를 불러온다고 연구 결과를 공부하면서 또한 생각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아니면 내 남편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어릴 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관계가 건강하지 돌보는 자가 케어기버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에 관련된 뇌 부분이 나중에라도 어른이 되어도 성장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신경 가속성, 뉴로플라스티시라고 영어로 하는데, 신경 가속성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한번 다 따보셨죠? 처음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운전면허 따고 나서도 운전을 잘 못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어나면서 운전대 잡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면서 1년 하고 3년 하고 10년 하면서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뇌의 신경 가소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반복해서 그것을 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 기술로서, 능력으로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뇌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공감에 관련된 능력이 부족한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공감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는 4가지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 중에서 2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뇌의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intra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inter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있거든요. 결국 두 도시 간에, 두 다른 지역 간을 연결해주는 약간 시외버스와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을 두 다른 어떤 영역을 연결해주는 것이 intertransportation이고, intratransportation은 약간 시내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역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트라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인터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두 개체와의 만남,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그래서 관계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어떤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트라퍼스널 릴레이션십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상대와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나는 그런 관계를 반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트라퍼스널 릴레이션십의 의미는, 첫 번째 개념 안에서 타인이 나를 배려해주고 애정을 주고 이해해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타인이 나에게 해주듯이 나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 맘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타인이 힘들건 말건 사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걸 자기 사랑 아닙니다. 절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자기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 생각, 또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살피고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 스스로, 그것이 바로 인트라퍼스널 릴레이션십, 자기 사랑 안에서의 자기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게 이해해주고 나 자신을 사랑해주냐에 따라서 공감 능력이 나중에는 차이가 난다고, 늘어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나머지 2가지는 세 번째, 네 번째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 안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내기 전에
하느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자신도 이기적인 사랑 말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감받고 싶듯이 타인에게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정말 타인도 나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라고 하지 않을게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 아마 다음 달에 초에 올릴 것 같은데 되도록 한 달에 영상 2가지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문장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을 보고 텍스트를 보고 영상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더 생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